저 어벤져스 시리즈가 끊임없이 나오듯이 네. 예, 아이템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SG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자, 아실 겁니다. 야, 이거 볼 때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네. 자, 여러분 따뜻한 연말 보내고 계시죠? 우리 방산업계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방산업계는 사실은 뭐 흑표, 네. K9, 네. 뭐 FA 50, 50. 경공규기. 예. 그리고 천무 그리고 네. 뭐 오늘 다룰 레드백까지 해서 어우 진짜 수출 관련 소식이 워낙 빵빵해가지고 네. 훈훈하다 못해 진짜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레드백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레드백 하면 사실 호주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오늘은 역시 폴란드입니다. 예. 소설 제목 중에 화수분이라고 있죠. 화수분. 예, 끊임없이 뭐 나오는 뭐 끊임없이 보물이 나오는. 예, 예. 요새 폴란드가 방산의 화수분이 된답니다. 예. 뭐 흑표 전차니 뭐 K9 자주포니 뭐 계약서 서명할 때마다 이분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언론에 너무나 많이 이제 노출이 돼서 아마 폴란드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유명한 네, 분이 되지 않을까 그럼요. 싶은데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벌써 지난 10월이죠. SNS에 글을 올렸는데 뭘 올렸냐면 한국의 보병 전투 장갑차 도입을 고려 중이다. 오른쪽 사진은 뭐 잘 아시는 친숙한 이 레드백이고요. 예. 왼쪽이 이거는 이제 폴란드가 자체 개발한 보르숙이라는 이제 장갑차입니다. 오, 예. 이 보르숙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레드백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 폴란드 국방장관이 이제 올해 초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언론에는 보도가 그때 안 됐습니다만 뭐 표와 K9, FA50이 다 관심이 쏠려서 그 레드백 얘기는 이제 안 됐고 사실은 이제 보안 유지를 했던 건데 그때 이미 폴란드 장관이 레드백 얘기를 하면서 예. 상당히 관심을 보였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뭐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폴란드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뭐 저희 방산업계 큰손 그리고 완전 뭐 지난 시간에 표현 뭐 깐부 뭐 진짜 의형제 매제될 정도인데 이번에 통구 결정 할 것 같으십니까? 일단 뭐 이제 VVIP가 되셨잖아요, 우리 완전 진짜 방산 쪽에. 모셔와야죠 저희가. 예. 이번에 이 레드백이 이미 폴란드에서 예비 테스트 겸 성능 시연을 실시를 했거든요. 아 벌써요? 예, 영상이 나올 텐데 포스가 이 보병들과 함께 이렇게 작전하는 분위기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날 시연에 이제 레드백이 도입될 경우에 실제 운영하게 될 그 폴란드 육군 제18 기계화 사단 병사들이 직접 참여를 한 거고요. 개인화기로 무장한 폴란드 보병들과 레드백 정말 잘 어울리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벌써 들고 있고 폴란드 군 관계자에게 레드백의 성능을 보여주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실전 못지않은 긴장감 속에서 모신 것처럼 이제 고속 주행, 뭐 하천도와 또 30mm 주포 실사격도 했는데 꾸준히 훈련해왔던 그런 그 이상비로 훈련해왔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네. 거 보니 뭐된 거 아닙니까 거의 다 이거? 그러니까 모양새가 폴란드군 쓰기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미 실전에 투입된 것 같은 분위기도 있고.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시연에 참여한 그 폴란드군 중령 부사관 등이 밝히기를 레드백이 현대 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들의 집합체인데 즉 첨단 기술을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장비가 복잡하지가 않아서 운용이 간편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주 긍정적인 평가였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신호로 보이죠. 사실 그 K2나 막 그 K9 같은 경우는 천무도 그렇고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데 요 레드백은 우리 군도 이렇게 뭐 이미 뭐 그 편성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그렇죠. 이게 좀 공개가 됐다면서요? 그렇죠. 아직까지 사실 우리 군도 레드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이 도입 계획을 결정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아 도입 계획도 결정된 게 아니에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지난 4월부터 6주간 육군 11기동사단에서 이제 시범 운용을 했는데 원래 이제 호주에서 현재 평가된 레드백이 이제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갔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이제 국내로 반입돼서 11사단에서 이제 평가를 6주간 했던 것이고요. 지난 5월 말에 이제 훈련장에서 그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첫 기동 시범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아,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했으면 당연히 뭐 실물, 소위 영접하셨습니까? 제가 안타깝게도 어찌하다 보니 어떤 실물을 못 봤어요.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했는데. 네, 네. 제가 이제 그 점에서는 반성을 해야 되겠죠. 게을러서 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소개가 됐고 저도 뭐 제 채널들을 올려놨습니다만 야지 주행 뭐 그다음에 장애물 극복 그다음에 제자리 선회 포탁 구동 이제 그런 뭐 상당히 뛰어난 기동 성능을 과시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드백하면 호주인데 이름도 그래도 사실 레드백이라 붙였고 근데 호주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산답니까 만답니까? 고구마 100개 먹은 갑갑함이라고. 아우 100개요. 진짜. 네, 정말 갑갑한 상황이에요. 결정이 된 게 없습니다. 레드백은 뭐 호주군의 그 현대화 사업 랜드 400 3단계 유력한 후보로 다 저희도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이미 작년 10월에 최종 시험 평가도 됐고요. 그리고 1년이 지금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호주 정부가 업체 선정을 미루고 있죠.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지난 5월에 이제 호주 총선에서 8년 9개월 만에 노동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거든요.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또 재래식 장비인 중무장 장갑차를 몇백 대씩 구입하는 것에 효용성을 두고 지금 갑론을박이 새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이미 애초에 계획했던 450대 사업 규모가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호주군은 후보 업체를 상대로 개정 입찰서를 300대 버전으로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한 상태고요. 또 호주 외신에 따르면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더 축소되거나 심지어 폐기될 수도 있다는 추측까지 좀 나오는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호주 때문에 시작되고 그나마 개발이 되고 지금까지 온 거였는데 근데 호주 수출 이거 진짜 가능할까요? 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녹화하기 전에 또 한번 제가 그 담당 부서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비공식적으로. 이거 기사 안 쓸 테니까 진짜 요즘 어떤 상황이에요? 거짓말 안 하십니다. 기사 안 쓰고 말로 해. 본 게임에서 말로 해. 대신에 이제 본 게임에 나가서 얘기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선선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결론은 우리도 잘 모르겠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선선히 그분이 제일 답답하실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도 답답합니다만 저희 몇 배 답답하실 거 아니에요. 작년에 이제 K9 그 호주 수출의 헌츠맨이 이제 한 10억 달러 규모였죠. 우리도 1조 원 좀 넘는 규모였는데 호주도 조건이 이제 현지 생산입니다. 호주에 이제 질롱이란 데에 우리가 그 한화 디펜스에서 공장을 만들기로 하고 생산센터 착공 공식을 이제 그때 지난 4월에 이제 열었는데 요새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는 새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제 호주 국방 전략 검토 보고서를 이제 새로 또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게 내년 3월쯤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쯤 아마 정식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가장 최신 버전의 이제 그 호주 레드백 관련 이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은 호주 수출 그 프로젝트가 없었으면 레드백이 나왔겠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한국군에서 예를 들어 K-11 차기 장갑차 개발한다고 했으면 저는 절대 레드백 같은 디자인이 나올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 뭐 한 대에 100억 원 넘고 이런 장갑차를 우리 군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펙이 사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호주 수출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이렇게 상당히 미래형 장갑차도 만들어보고 디자인하고 이런 게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호주 랜드 400 이 프로젝트가 세계적인 프로젝트였다고요. 워낙 큰 규모였기 때문에 세계 유수의 정말 센 업체들이 달라붙었는데 우리가 그래도 딱 2배수 최종 경쟁 후보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 위상을 높여준 거고요. 그리고 이게 2배수까지 올라갔으니까 폴란드도 사실은 관심을 갖게 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아직 안 나온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그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역으로 오히려 뭐 이런 상황이 되면 폴란드가 먼저 결정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그럼 폴란드가 결정한 다음에 호주 결정에도 긍정적인 약간 그러니까 일종의 선순환 구조. 그렇죠. 뭐 이제 그런 것도 뭐 너무 과욕일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기대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폴란드가 많은 물량을 이제 처음에 선주문을 하면 이게 호주 쪽으로 갈 물량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호주가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폴란드도 자체 개발한 보병 전투차 보루숙이 있다고 했는데 레드백은 왜 추가로 도입하려는 거예요? 이게 사실 폴란드의 보병 전투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폴란드군이 운영 중인 거는 BWP-1인데요. 이게 이제 폴란드 제식명이고 원전은 1960년대 구소련에서 개발한 BMP-1이에요. 그 진짜 오래된 거 아닙니까? 아주 오래된 무려 세계 최초의 보병 전투 장갑차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와, 네. 2022년인데요 지금. 네. 이게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었고 이거 현대전에 쓰기엔 좀 노후하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체가 좀 시급한 그런 상태고요. 실제로 레드백의 폴란드 시연에 참가했던 중령이 얘기하기를 BWP 원에 비해 레드백이 기술적으로 50년은 앞서 있다. 그래서 폴란드군은 사실은 아까 보르수 보병 전투차를 사실 2014년부터 개발을 하고 있었죠. 현지의 국영 반상 기업인 HSW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보르수군 전투 중량이 25톤급이고요. 자체 개발한 ZSSW 30 무인 포탑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포탑에 이제 부시마스터 30mm 중기관포와 함께 또 2기의 스파이크 LR 대전차 미사일도 탑재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 보르수군 재밌는 게 워터제트 추진 시스템을 갖고 있어가지고 하천 도하에 아주 특화된 예. 그런 차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레드백이 필요하냐? 보르수군 상대적으로 좀 방탄 능력이 약한 경량 장갑차예요. 아, 그렇군요. 초기에는 이제 여기다가 모듈형 장갑을 붙여가지고 전투 중량 40톤급으로 변신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다 보니까 아예 방향을 틀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수한 방어력을 갖춘 45톤급 중장갑차를 별도로 개발하려는 거였는데 그 대안으로 바로 검토된 게 레드백인 거죠. 예. 보르숙이 이제 경량이라면 레드백은 상당히 이게 무게가 꽤 나가는 이제 중형급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레드백을 이제 분야별로 좀 기술을 살펴보면 장갑차지만 최첨단의 어떤 항공 기술이 녹여져 있다. 그런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전 교훈 지난번에 이제 다루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개인 휴대용 무기,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그 대공 미사일, 스팅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볼린이라든지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휴대용 무기들이 활약이 많이 부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차 같으면은 이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 적 대전차나 미사일이나 로켓이 날아오면 요격할 수 있는 능동 방어 시스템이 이제 필요한데 레드백은 그런 능동 방어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만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날아오는 것을 미사일이나 로켓을 맞춰서 떨어뜨리는 그런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엘비스가 만든 아이언 피스트라는 시스템을 전차에도 이제 소형 A사리가 달려 있어서 날아오는 미사일, 로켓, 포탄 이런 거를 감지해서 순식간에 이제 요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레드백은 이 천리안도 갖고 있어요. 이 승무원이 천리안이요? 예, 승무원이 밖에 나가야 사실 360도 편하게 볼 수 있었죠. 안에서 뭐 이제 그 조준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그거는 시야가 한정되지 않습니까? 좀 돌려야 또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앉아서 360도를 볼 수 있는. 투실하게 있는 거네 그러니까 안에 타서 장갑을 포탑 뚫고 안에서 보는 거니까. 장갑차 안에서 예. 장갑을 투시해서 사방을 볼 수 있는 와우.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리안이라고 예. 표현했는데 대단한 기능이네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아이언 비전. 이스라엘은 아이언을 좋아해요. 아이언돔. 아이언 돔에 뭐 아이언 빔 뭐 브랜드화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아이언 네. 시리즈네요. 아이언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 전차 사방에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안에서도 이제 360도 주위 환경을 직접 진짜 보듯이 볼 수 있는 이건 한번 보고 싶네요, 정말. 네,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러니까요. 위험하게 이제 장갑차 외부로 이 머리를 내밀어서 보지 않고도 이제 안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또 장점도 있죠. 또 레드백에 접목된 또 항공 기술 중에 하나가 상태 감시 장치라는 게 있어요. 예. 차량 운행 중에 보면 실시간으로 차량 상태, 그다음에 이제 어디 결함이 있다, 어디 기체 엔진에 어디 이상이 생겼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전송을 해서 사고 발생 전에 미리 이제 정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이제 장비죠. 이런 것들이 각각이 다 이제 상당히 큰 이제 장점을 가진 이런 차세대 기술 장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또 다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체계 통합 기술이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제 체계 통합 기술도 자랑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레드백은 5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이렇게 뭐 자랑도 하고 강조도 하는 건가 봅니다. 그렇죠. 게다가요, 지금 이제 항공 기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뭐 항공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스텔스 전투기 요즘 스텔스 함정도 있지만요. 네. 이 스텔스 전투기의 계보를 잇는 스텔스 장갑차로 또 또 도료를 이렇게 바르나 보죠? 스텔스 도료? 도료가 아니고 위장막을 두릅니다. 보시는 저기 지금 앞에 보이시는 솔라 시그마 쉴드라는 위장막입니다.
적의 열상 감지 장비와 열 추적 미사일 공격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장비인데요. 예.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파란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이 위장막을 씌운 거고 빨간 부분이 이제 보통 상태거든요. 낮에도 밤에도 잘 안 보이는 거를 아실 수 있죠. 좀 흐릿하네요. 흐릿한 게 좋은 거죠, 이건요. 그럼요. 네. 패브릭이 아주 특허받은 기술인데 열 노출을 이렇게 막아줘서 사실은 우리는 이거 열상 감지는 밤 생각만 하지만 낮에도 되게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덮어 놓으면은 사실 레이더도 잘 못 보고 육안으로도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사실 레이더하고 육안하고 열상 감지 하면은 셋 다잖아요. 거기 안 걸리면 거기가 뚫은 거죠, 솔직히. 네, 그 세 개에다 안 걸리면 스텔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 또 내부 시스템 온도를 최대 25도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25도면은 좀 버틸만 하죠, 솔직히. 뭐 그런 그 온도를 낮추는 기능이 있고 요거는 독일의 라인메탈사가 기술을 갖고 있어요. 면허를 얻어서 지금 호주의 CBG 시스템스가 레드백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전차나 장갑차에 맞춤형 방어복을 입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레드백이 스텔스 장갑차가 되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스라엘, 그리고 독일, 호주, 와 이거 진짜 국제적으로 팀워크를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 호주 업체에서 손을 잡은 만큼 레드백의 호주 수출에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레드백 기능도 높이고 또 수출 가능성도 높이는 건 일거양득이 되는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탄 수출에 중요한 게 이제 소위 맞춤형, 예. 수요국, 이 수요자의 요구 조건, 니즈에 맞추는 게 상품 만드는 기본 아니에요. 그렇죠. 사는 사람 중심으로 가야죠. 뭐 민간 상용품도 마찬가지인데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하나 디펜스가 현지 맞춤형 수출 전략을 써온 게 굉장히 주요했는데 레드백 같은 경우는 보면 기본 무장이 이제 30mm 기관포, 대전차 미사일, 12.7mm, 7.6mm 기관총 등이 이제 주요 무장인데 요즘은 필수 장비가 원격 사격 통제 장치 아닙니까? RCWS라고. 탑승자의 어떤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격으로 사격할 수 있는 이러한 RCWS가 중요한데 RCWS의 경우는 호주의 이제 전기 광학 전문 EOS사라고 있는데 여기하고 손잡고 개발하는 걸로 해서 채택하는 걸로 현지화에 신경을 썼다고 그러고요. 폴란드 수출도 마찬가지 이제 이런 현지 맞춤형 이런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폴란드에서도 이제 두 가지 옵션을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우선은 레드백이 이제 기본적으로 보르석에 탑재된 무인 포탑을 레드백에 적용하면 어떠냐? 그게 이제 폴란드 쪽 의견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인 포탑의 경우는 폴란드가 자체 개발한 이제 30mm 기관 포탑재 ZSSW 30 무인 포탑 이거를 이제 레드백에 장착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미 그 HSW사 이 업체하고 이제 협상을 시작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예. 벌써 진짜 우리 하나 쪽에서는 폴란드 현지화 전략을 시작했네요. 예, 게다가 또 폴란드가 관심이 있는 또 다른 기술을 우리나라가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뭘까 이건 또? 폴란드가 개발해 보르숙에 탑재한 ZSSW 30 무인 포탑에는 현재 30mm 부시마스터 2 중기관포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향후 40mm 중기관포도 장착할 수 있는 확장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폴란드가 이제 여러 전쟁 양상을 보아하니 보다 강력한 화력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40mm CTA 중기관포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 관련 기술을 실용화 단계까지 개발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 거죠. 그래요? 네. 이게 이제 풍산에서 만든 40mm CTA 탄이라는 건데요. 공중 폭발까지 가능한 걸로 알려진 40mm CTA 탄이 뭐냐면요. 예. 케이스트 텔레스콥도 애무니션의 약자인데 탄두 내장형 탄약을 뜻해요. 보통 탄두는 그 탄피 앞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쵸 총알 보면 총알도 그렇고 뭐 그런 식인데 이거는 탄두가 탄피 안에 들어 있습니다. 탄약 안에 이게 탄피가 사라져버리는 없어져버리는 탄피 안에 탄두가 들어 있어요. 그렇군요. 케이스드. 그렇죠. 케이스 안에 들어있다. 예. 부피와 중량은 40mm라고 했지만 사실은 30mm 탄과 비슷해요. 근데 화력은 40mm급이 되는 거고요. 게다가 이제 이게 같이 발사가 되기 때문에 탄피를 이 포에서 배출하는 시스템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같이 가다가 없어지는 같이 거니까. 나가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기관포 체계가 단순해질 뿐만 아니고 사격 고각도 확보할 수 있고 기타 불편한 탄피 때문에 불편한 게 다 사라지는 거죠. 예. 이게 사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얼핏 듣기에도 이제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계 두 번째로 개발을 한 거죠. 아 이것까지 있으면 레드백 수출은 호주, 폴란드 뭐 그 이상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각국이 엄청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으로 이런 험지 돌파 능력이 뛰어난 궤도형 장갑차에 대한 이런 관심이 이제 높아졌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제블린이나 엔로 같은 그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워낙 러시아 전차들이 많이 깨지는 그런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 이에 대한 방어 능력, 능동 방어 장치를 갖춘 이런 방어 능력을 가진 이 전투 차량이 또 필요성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이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신형 전투 장갑차에 대한 그 필요성이 이제 커졌고 그래서 가장 긴장한 나라 중에 하나가 폴란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레드백에 눈을 돌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난 6월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레드백 실물을 갖고 가서 선을 보였습니다. 유로사투리 2022에 이제 레드백 실물이 참가를 했고 그때 이제 하나그룹이 북유럽의 한 국가와 레드백 관련 협력 MOU를 체결을 했답니다. 노르웨이 유명한 콩스버그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사인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디펜스에 대해서 그 보병 전투 장갑차에 대한 RFA라고 정보 제공 요청서를 이제 발송을 했다고 그래요. 노르웨이 이제 레드백 수출 관련해서는 이제 첫 단추를 깨기 시작했다. 뭐 이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아직 뭐 초기 단계여서 좀 섣부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레드백은 이거 필이 좋은데요. 이거 빵빵 터질 것 같습니다. 본 게임 내년에 이거 엄청 레드백 다룰 것 같은데요.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 2월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이요? 예, 오시코시와 손을 잡았죠. 그래요? 지난 시간 소개해드린 이제 미국의 특수장 제작회사 이게 오시코시인데 하나 디펜스가 오시코시 디펜스 컨소시엄과 함께 예. 미국의 차세대 유무인 복합 운영 보병 전투 장갑차 OMFB 사업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야, 이제 미국까지 한번 뻗치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죠. 예. OMFB 사업은 그 M2 브래들리 장갑차 예. 3,500여 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지금 미 육군의 지금 현대화 사업이거든요. 총 사업비가 54조 원이나 됩니다. 와. 예, 현대 레드백을 기반으로 한 이제 OMFB 장갑차 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OMFB 사업에는 총 5개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상황인데 내년쯤에 상세 설계와 시제품 개발을 맡을 3개 후보가 압축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 사업자는 오는 2027년 하반기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예. 그 마지막 그 수출의 벽이 거의 미국 아니겠습니까? 천조국이어서 이것만 되면 대박일 것 같은데 아무리 뭐 오시코시와 함께 손을 담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그래서 워낙 규모 크니까 그래도 뭐 미국 쪽으로 많이 미국에 있는 회사 쪽으로 가겠죠? 미국이 또 외국 일본 무기들을 수입하지만 또 이제 배타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좀 우려되는 점이 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은 자체가 세계 최대의 방산 시장이기도 하고 상위권 방산업체 랭킹 보면 상당수가 또 미국 업체들이 뭐 들어있어요. 1, 2, 3등은 뭐 기본적으로 미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M2 브래들리 교체에 그 미국산 장갑차가 더 경쟁력 있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미국제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제 사실은 하기가 쉬운데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최종 후보와 레드백하고 독일의 라인메탈사의 이제 KF 이제 41인데 링스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유수의 방산업체들이 다 달려들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BAE 시스템스가 있는데 영국 기업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미국 BAE 시스템도 있습니다. 미영 합작으로 해서 그래서 상당히 세계적 최상위권의 이제 방산 그룹 중에 하나고 M2 브래들리를 이제 여기서 만들었는데 근데 여기가 떨어졌어요. 호주 장갑차 사업에 1차 관문에서 탈락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후보로 민게 이제 CV90이라는 장갑차인데 이것도 장갑차로서는 디자인도 괜찮고 여러 나라에 수입이 됐는데 1,200대 정도 도입이 됐고 생산량도 많고 그리고 실전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5개국이 이제 사용 중이고 이런 장점을 가진 업체와 후보였는데 떨어졌어요. 호주군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이제 화력이라든지 장갑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호주군 기준으로 보면 KF-41이라는 레드백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뒤처졌기 때문에 결국 이제 탈락이 됐죠. 그래서 BAE 시스템스 등도 역시 미국의 이제 차기 장갑차 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에 이제 도전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호주에서 떨어졌는데 미국에서 될까? 뭐 이런 일부 기대에 섞인 그런 전망도 있고 하지만 이 또 BAE 시스템스가 워낙 미국에서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호주하고는 또 다르죠. 그래서 그걸 결코 이제 간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레드백이 이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거기 ROC에 맞춘 아주 우수한 디자인의 이런 장갑차도 만들었고 호주군의 시험 평가도 이미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험이 이런 노하우가 미국 장갑차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해볼 만할 것도 같은데 그래도 50조 사업이라 꼭 됐으면 좋겠거든요. 예, 잘 될 것 같습니까?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 잘 돼야겠죠. 네. 근데 역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복병이 바로 독일의 링스 KF-41인데 계속 걸리네요. 지금 미 육군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은 물론이고 뭐 호주, 노르웨이 사업에서도 레드백과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난 10월에 링스의 미국형 모델이 공개가 됐거든요. 독일의 라인메탈이 이제 링스 KF-41을 베이스로 미국의 방산업체 L3 해리스, 텍스트론, 레이시온, 앨리슨사와 손을 잡고 미국 시장을 노린 링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모델이겠죠. 일반적으로 알려진 링스 KF-41은 리펠 1140마력의 디젤 엔진과 랭크 HSWL 256 자동 변속기를 탑재해서 최고 시속 70km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무장의 경우는 링스 KF-41이 35mm 워탄 기관포를 운용을 하고요. 30mm를 탑재한 레드백보다 활용 면에서는 조금 앞선다고 볼 수 있는데 한편 항속 거리는 500km로 560km는 레드백이 또 앞서고요. 이스라엘의 그 LB 시스템과 아이언 피스트 능동 보호 시스템을 갖춘 건 레드백과 동일하고 또 디지털 시야 확보 시스템과 통합된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 그리고 컴퓨터가 제어하는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는 그런 모델이죠. 예. 뭐 여러 가지 그 요소들 보면 거의 뭐 비슷한 것 같고 뭐 업체랑 뒤치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레드백하고 링스하고. 아마도 이제 중량, 무게가 아닐까 싶은데요. 레드백의 전투 중량은 43톤입니다. 근데 링스의 경우는 무장까지 포함해서 50톤에 육박하는 것으로 무겁네요. 예, 알려지고 있고요. 전차도 그렇고 장갑차도 이제 무게가 사실 중요한데 이 무거우면 수송기라든지 이런 데 실는데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야지 기동을 많이 하는데 통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무거우면 이 교량이 견디지 못하는 경우.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기동성이 이제 예, 제한이 돼요. 예, 물론 맞죠. 물론 뭐 수중 양용이고 뭐 그러면 뭐 관계 없겠습니다만 도하 능력을 갖기가 힘든 이제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무기 개발자들이 오랜 고민이 이 무게하고 방어력이에요. 그러니까 방어력을 높이려면 옛날엔 장갑을 두껍게 해야 되고 그러면 무게가 많이 나가고 무게 많이 나가면 기동성은 떨어지는 거죠. 여기 상관관계죠. 두 개 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방어력과 기동성 뭐 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밸런스를 잡는 게 중요한데 레드백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밸런스가 잡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불필요한 무게를 줄이고 방어력을 갖추기 위해서 암 내장식 유기압 현수 장치 이 ISU를 사실은 우리가 세계 최초로 장갑 차량에 적용한 이런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중량하고 최적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었고 이 IS 채택에 따라서 주행 성능 그다음에 뭐 당연히 기동성 이런 게 이제 좋을 뿐더러 이 차체 하부 활용 공간 활용성도 이제 좋아졌다고 그래요. 또 차체 하부에 장갑을 덧댈 필요가 없다. 이것도 이제 장점의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그래서 대신 이제 상부 장갑을 강화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링스 KF-41은 가로로 긴 세막대 형태의 이제 토션바라는 이제 기존 장치를 이제 활용을 해서 지뢰 공격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체 하부에 이제 굉장히 두꺼운 장갑을 덧대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모양 세상도 그렇고 무게도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또 단점이 생기는 거죠. 예. 아무리 기술이 약하다고 하지만 언뜻 들어도 링스에 비해서 레드백이 좀 더 뭐 신기술, 그러니까 뭐 하이테크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레드백이 한 또 다른 선택이 바로 고무궤도. 고무궤도가 있었죠. 예, 이 CRT라고 하는 고무궤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40톤급 이상 전투차량 중에 이 일체형 고무궤도를 적용한 건 레드백이 최초라고 합니다. 캐나다 궤도 제조업체인 수시 제품을 선택을 했는데 기존의 4.9톤인 철제 궤도 대신에 2.2톤밖에 안 나가는
그래서 무려 이제 여기서만 2.7톤의 무게를 줄일 수가 있게 된 거고요. 또 아무래도 철제에 비해 고무는 찢어지고 끊어지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걔들 걱정 아닙니까 솔직히? 안 할 수가 없는 네. 건데요. 오히려 내구성이 더 좋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고무 궤도의 내구성은 최대 5,000km로 철제 궤도는 2,000-3,0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훨씬 우수하고요. 또 철제 궤도는 500km 전후로 고무 패드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요. 고무 궤도는 1년에 800에서 1,000km를 주행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5년마다 교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정비면에서 훨씬 낫고요. 뭐 비교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고무 궤도는 뭔가 교체하기 힘들 것 같다는 인식이 있지만 하나 디펜스는 이 패드 교체를 위한 특수 장비도 같이 개발을 해가지고 편의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다들 예상할 수 있겠지만은 바로 링스가 철제 궤도인 거죠. 네, 예전에 쓰던. 예. 네. 그래서 실제로 호주에서 1년 가까이 진행된 시험 평가 당시에 레드백은 고무 궤도 교체를 한 번도 안 했는데 KF41은 몇 차례나 궤도를 교환해야 했고요. 레드백은 1만 킬로미터 정도를 주행한 시험 평가 끝나고 한국에 가져와서 딱 한 번 교체했다고 합니다. 와 짱인데 검증도 된 거니까 나름. 그렇죠. 오 대단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 링스 KF41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철제 궤도가 아닌 그 고무 궤도, 복합 소재 고무 궤도를 장착을 해서 기동식을 보인 이런 모습도 이제 포착이 된 적이 있다고요. 아 고무를 바꿨어요? 예. 그 유명한 회사들이 결국은 예 바꾸네요. 아 좋으니까 우리께 하나 디펜스가 좋으니까. 자존심 죽이고. 네 그러니까 꺾고 자존심 이제. 꺾고 죽이고. 예. 저도 이제 정말 뜻밖의 그런 이제 반응인데 이쪽에 그 하나 디펜스나 아니면 방사청 쪽 얘기 들어보면 레드백의 여러 가지 잘한 게 있는데 진짜 신의 한 수가 이 고무 궤도를 채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철제에 비해서 고무 궤도가 빨리 끊어지고 내구성 떨어질 것 같지 내구성이 않습니까? 떨어지고 아무래도. 뭐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내구성이 있고 그래가지고 정말 링스가 불허했고 결국 쫓아가는 예. 그리고 다른 나라의 기갑 차량에도 이 고무 궤도를 채택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드백이 이 고무의 궤도 이게 캐나다 제품인데 이 회사가 레드백 덕에 약간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답니다. 여기저기서 경쟁자인 링스도 자기 얘기를 했고 다른 나라에서 다른 기갑 장비의 경우도 한번 써야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좀 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ISU하고 고무 궤도를 동시에 적용해서 얻은 이제 부수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소음하고 진동이 기존 차량에 비해서 70%나 이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레드백은 아까 말씀하신 미국 시장 외에도 유럽 시장 쪽으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이제 세계 시장 경쟁력을 이제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독일이 또 뭐 말씀 나눴지만 역사적인 또 전통을 갖고 있는 기갑 강국이잖아요. 이 전차 장갑차 이런 맞죠? 예, 세계 최강의 전차를 만들었던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링스 KF41을 결코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 도입 중이거나 아니면 그 후보로 올라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미 헝가리에서는 20억 유로 규모의 링스 도입이 결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라크군하고 그리스군 또한 링스 도입 문제를 라인메탈하고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세계를 무대로 질주하는 5세대 장갑차에는 다양한 신기술이 접목되어 있는데요. 특히 홍차의 나라로 불린 연구에서는요.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것까지 장갑차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지 본방야사에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사물 퀴즈 아시죠? 사진을 보여주면 3초 이내에 어떤 사물인지 맞히는 아주 간단한 게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걸 해볼까 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순식간에 지나가니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헤이!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한 번 더! 뭐지? 이렇게 뭐 대놓고 보여드려도 저게 뭐야 하는 게 당연한 반응일 것 같은데요. 이 요상한 물건의 정체는 바로 보일링 베슬이라는 장비입니다. 네? 대체 어디에 쓰이는 물건이냐고요? 그 답은 지금부터 본방야사에서 알려드릴게요. 영국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풍부한 향과 진한 맛으로 몸과 마음을 데워주는 홍차인데요.
영국은 세계에서 3번째로 차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로 하루 서너 잔씩 물 마시듯이 홍차를 섭취한다고 합니다. 영국인들은 홍차 한 잔을 마셔도 그냥 마시는 법이 없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 차 마시는 방법이 따로 있을 뿐 아니라 곁들여 먹는 디저트도 다양하죠. 이처럼 영국인들의 홍차에 대한 사랑은 전 세계를 통틀어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얼마나 진심이냐면요. 산업혁명에 가장 먼저 성공한 영국은 기술력과 군사력으로 세계를 제패하면서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만드는가 하면 자신들의 홍차 음용 관습을 확산시키는데요. 여기엔 홍차를 판매하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상업적 의도도 존재했죠. 미국에 대한 홍차 독점 판매권과 관세 면제권을 갖게 된 영국은 적극적으로 홍차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참지 못한 주민들은 보스턴 항에 정박해 있던 배에 올라가 영국이 판매하기 위해 가져온 차 상자 342개를 바다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현재 한화 가치로 따지면 16억 원에 가까이 되는 양이었죠. 자신들의 소중한 홍차를 버린 것에 화가 난 영국은 즉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요. 하지만 시민들은 이를 거부했고 이 사건이 훗날 발화점이 되어 전쟁이 일어납니다. 홍차에 대한 진심은 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영국군의 전투식량엔 티타임 세트가 빠지지 않고 들어있고 전쟁이 발발하면 영국 정부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식료품과 같은 물자 대신 홍차를 사수하기 위해 전 세계의 모든 홍차를 쓸어 담아 챙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 3번 이상 홍차를 마시는 티타임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이뤄졌다는 건데요. 때는 파이아우로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 영국 육군 제22기갑여단은 프랑스 북서부 캉 인근에 도착하는데요. 독일군도 안 보이고 별다른 움직임도 없자 영국군은 전차 밖으로 나와 홍차를 끓이기 시작합니다. 티타임 생각에 행복해하던 그때 이 모습을 독일군 기갑부대가 발견하는데요. 독일군은 지체 없이 공격을 퍼부었고 단 15분 만에 영국군은 전차 14대와 반궤도 차량 9대, 자주포 4대, 대전차포 2대를 잃게 되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은 미국과 연합해 추축군을 무찌르던 중 갑자기 진격을 멈췄는데요. 그 이유를 물어보자 영국군 장교는 오후 5시는 티타임 시간이기 때문에 진격할 수 없다고 답해 미군을 당황케 하기도 했습니다. 영국군의 티타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당시 미국의 회의록에는 영국은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에 공격받을 때보다 홍차가 부족할 때 더더욱 심각한 사태에 빠질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영국군 수뇌부는 특별한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요. 바로 전차 내에서도 홍차를 마실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앞서 보여드렸던 바로 그 보일링 베슬입니다. 보일링 베슬은 일종의 가열 장치로 쉽게 말해 티포트 정도 될 텐데요. 전차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물을 끓여 홍차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군사용 차량에 보일링 베슬을 장착하도록 명령합니다. 덕분에 전차와 장갑차에 탑승한 영국군은 다리를 폭파하거나 포탄을 사격하는 중에도 뜨거운 홍차를 즐길 수 있게 되었죠. 목숨이 오가는 전장에서 홍차를 못 마시게 하지는 못할 망정 내부에서 마실 수 있도록 티포트를 설치해 주다니 이를 알게 된 다른 나라 병사들은 전차가 아니라 차 끓이는 티메이커네 라며 놀려대기 바빴는데요. 하지만 영국군 수뇌부가 티포트, 즉 보일링 베슬을 설치한 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전투 중 홍차를 마시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병사들의 사기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 심신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는 전투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었죠. 이때부터 영국은 주력 전차나 궤도 및 차륜 장갑차뿐만 아니라 영국군에서 사용하는 대형 트럭에도 보일링 베슬을 장착하기 시작했는데요. 1960년대 센츄리언 전차에 맞춘 VBE 넘버 3 모델을 선보이며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전차, 장갑차의 필수품을 넘어서 영국 공군 로얄 에어포스에서도 보일링 베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병사들의 안전은 물론 사기 진작에 큰 역할을 한 보일링 베슬. 전쟁 중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영국인들의 홍차 사랑이 만들어낸 특별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방면으로
수출 시장에 도전 중인 우리 레드백. 자, 앞으로 계획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레드백은 현재 한국군 주력인 K-21 보병 전투 장갑차에 비해 성능이 이제 많이 뛰어나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3배, 대당 100억 원 수준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실정에 맞게 좀 사양을 일부 줄이거나 혹은 우리 기술로 대체해서 지금 외국 기술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가격을 낮춘 한국형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레드백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의 능동방어 기술 대신에 국내산 능동방어 시스템을 사용을 한다던가 군의 요구를 이렇게 적극 반영하게 될 한국형 레드백 블락 1은 신속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될 예정인데요. 신기술에 적용된 무기체계를 신속히 개발해서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고 이거를 이제 국내 소유와 연계해서 첨단 무기체계를 조기에 도입하자 이런 제도잖아요. 다가오는 2025년까지 시제품을 개발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하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방산 입지가 세계적으로 랭킹도 계속 업되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 입지가 더욱더 커지고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호주 쪽에서 좀 주춤한 사이에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주로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수십조 원 규모잖아요. 예. 아까 이제 초반에 된 K9 자주포, K2 전차, F-50 경 공격기, 탄약이라든지 뭐 화생형 장갑차 이런 것까지 하면 사실 40조 원이 넘는 물론 한 10여 년에 걸친 그런 거지만 그러한 이제 대박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노르웨이도 이제 녹화 시점 기준으로 한 달 반 정도, 방송 시점 기준으로는 아마 인접했거나 상당히 1, 2주 내 근접한 시기가 될 것 같은데 예정대로라면 하여튼 그런 올해 내로 K2 전차가 선정되느냐 마느냐 이제 결정이 될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 우리 입장에 상당히 고무적인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갑자기 또 이 다코스로 이렇게 뜨면 항상 질투하고 또 견제받고 뭐 그런 게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 물론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고 또 우리 강력한 뭐 동맹이지만 또 이 사업에 있어서는 또 경쟁자잖아요. 그러니까 방산 쪽에 또 경쟁이 되고 그러니까 미국 방산업계가 이제 상당히 긴장하고 이제 견제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들리고 있다는 거죠. 미국 비롯한 외국 쪽에서는 한국의 방산 K방산 질주가 폴란드에 끝나지 않고 뭐 동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미국 그다음에 독일 비롯한 유럽 쪽도 이제 우리를 견제한다는 거죠. 그 뭐 나토 회원국 간 유대 관계를 앞세우거나 이럴 경우 우리가 이제 오히려 손해를 본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무기는 아시지만 단순한 이 상용품하고 다른 게 가장 정치 외교가 관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순히 뭐 세일즈만 잘해서는 안 되고 이 외교전도 잘해야 된다. 저쪽 유럽뿐 아니고 미국하고 잠재적인 경쟁 국가, 방산 수출의 경쟁 국가가 될 그런 나라하고도 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뛰어난 기술력과 전략으로 세계를 무대로 도전 중인 레드백에 대해서 한 시간 저희가 짚어봤는데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뭐 그전에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한국에서 만드는 제품은 뭐 TV, 전자제품,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가성비 제품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레드백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성능도 최상급이고 가격도 저렴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조업 토양이라든가 그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참 우리나라만이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또 보고 있으면은 야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전 세계와 경쟁하는 이런 고품질의 이런 무기들을 생산하고 파는구나, 경쟁을 하는구나 이런 게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에 따라서 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클래스가 거기에 도달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제 호주 이 프로젝트가 없었으면 우리 방산업체가 레드백 같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장갑차를 저는 만들기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레드백 덕에 사실은 한국군의 차기 장갑차를 개발할 시간과 이거를 저는 많이 절약해 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호주 같은 경우 원래 K9도 그렇고 좀 고사양으로 하니까 비쌉니다. 레드백도 100억 원이 넘으니까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이제 그대로 도입하기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 군에 아직까지 이 레드백을 정식으로 도입하려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출에 있어 애로사항은 원래 수입하려는 국가가 먼저 물어보는 게 그럼 너네 한국군 쓰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거를 먼저 따져요 보통.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획이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으니까 그게 이제 사실 수출에 있어서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 빼고 일부는 좀 다운그레이드해서 가격을 낮춰서 한국형 레드백이죠. 그거를 지금 뭐 25년까지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개발을 해서 전향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일부라도 이렇게 차용해서 좀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맞춤형으로 계속 이 파생을 발전시켜 가면서 좀 진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본게임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빨리 이렇게 좀 뭐 우리도 쓴다 이런 얘기 해주면 그렇죠. 상대국에서. 좀 몇 대라도 좀 시범 도입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게 근데 메커네이션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1개 대대 분량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방위사업청이나 이쪽 생각인데